나는 자유는 책임을 감당할 때 얻어진다고 말한다. 자유는 선택이다. 세상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음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와 같고 그 종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 넣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격일 거야 라고 단정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줄여버린 해석일 뿐이다. 사실 인간은 날마다 새로운 한 줄을 쓸 수 있는 존재이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열려 있다. 어릴 적 우리는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조차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만난다. 그때 부모가 건네는 말, 친구가 던지는 표정, 우연히 듣게 되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 종이에 첫 문장을 새긴다. 그 문장이 긍정적일 수도, 때로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그저 한때의 경험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만든 흔적일 뿐이다. 누군가의 인정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준 것처럼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우리를 작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고정된 결론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초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살아오면서 자신을 제한하는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가 많다.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문장들은 마치 큰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한 경험이 남긴 메모에 불과하다. 메모는 절대 결론이 아니다. 지금의 나를 정의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말 혹은 내가 겪은 한 번의 실패가 나의 가능성을 덮어버린 흔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메모 위에 새로운 글을 더 쓸 수 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 역시 모두 종이 위에 글씨처럼 찍혀 우리를 형성한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준 하루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문장을 남기고 반대로 누군가의 거친 말은 세상이 차갑다는 문장을 남긴다. 이렇듯 경험은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 해석이 우리의 세계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매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삶에 적히는 문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라고 적고 다른 사람은 이번에는 이렇게 배웠다고 적는다. 첫 문장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장을 이어갈 여백을 남긴다. 인간은 경험에 영향을 받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의미 붙이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둘러보면 이미 쓰여진 문장들이 무수히 많다.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장면,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눌러버리는 말들, 그 모든 문장은 누군가의 손길이 다 만들어졌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고정된 진리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 여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글을 써내려갈 수 있다. 로크가 인간을 말할 때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쓰여가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 규정해왔을까? 그 기준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어릴 적 누군가가 대신 적어준 글귀를 아직도 지우지 못한 채 읽고 있는 것뿐일까? 만약 후자라면 그 글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운 문장으로 덮어 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써내려가고 있다. 삶의 하루하루가 모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빚어낸다. 경험은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페이지 위에 나는 어떤 문장을 새로 적을 수 있을까?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은 다음 페이지의 방향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된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문장 하나가 내일의 나를 다시 써내려가는 힘이 된다. 삶은 과거의 기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열리는 공백 속에서 다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적어온 얽힌 문장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선택한 문장을 써내려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내가 만든 문장은 남들이 대신 적어준 문장을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삶의 의미는 과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긴 첫 장면은 하나의 조용한 결론을 남긴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쓰이는 중이다. 경험은 나를 제한하는 틀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막상 자유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타인의 삶과 세상의 방향까지도 조금씩 바뀐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은 내 거니까 남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 겉으로만 보면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모든 선택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가 누군가의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의 자유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간, 감정, 안정과 겹쳐 있다.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온 철학자들은 언제나 이 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혼자만 빛나는 자유는 결국 누군가의 그림자 위에 서게 되며 그때부터 자유는 이름을 잃고 단순한 힘의 행사로 변해버린다.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타인이 지켜야 할 것을 함께 고려하는 순간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낸다. 우리는 흔히 자유와 책임을 따로 떼어 생각한다. 자유는 달콤한 단어이고 책임은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자유와 책임은 한 몸처럼 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은 언젠가 다른 이의 자유를 갉아먹는다.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올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각오까지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코 완전히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집 안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가족의 삶을 바꾸고 직장에서 한 선택 하나가 동료의 내일을 바꾼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기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이어져 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유는 더 이상 내 혼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균형으로 다가온다. 자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는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허용된 선택지들 중에서 어떤 선택을 고를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 기준을 세우는 힘이 바로 성숙한 이성이고 그 이성이 없는 자유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해 본 적이 있다.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들은 자유를 핑계 삼아 책임을 내려놓을 때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세상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삭막해지는 이유는 거대한 악의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타협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자유를 가볍게 다루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공기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책임을 동반한 선택은 눈에 띄지 않게 세상을 지탱한다. 쓰레기를 다시 주워 담는 사람, 약속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지켜낸 작은 원칙 덕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안정과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자유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자유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비밀이다. 자유가 단지 간섭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아직 반쪽짜리 개념에 불과하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연결될 때 완성된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양심이 말해주는 방향을 따르려는 마음, 당장의 이익보다 옳음을 택하려는 생각,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 자유는 외부의 벽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운 기준을 지키려 할 때 완성된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자유 덕분에 내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 내가 밤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어딘가에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 법과 원칙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서로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이웃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 위에서만 유지된다. 나 혼자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나의 자유도 안전해진다. 내가 조금 이득 보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내가 하면 남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생각은 자기 행동을 예외적인 것으로 여기며 타인의 입장을 지워버린다. 반면 두 번째 생각은 내 행동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 번째 생각 쪽에 서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왔는가? 내 선택은 늘 나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함께 고려한 것이었는가? 혹시 나는 내 마음이니까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다룬 적은 없었는가? 내가 누렸던 말할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 적은 없었는가? 자유를 돌아본다는 것은 곧 내가 지나온 관계를 돌아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유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자유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타인을 함께 살게 하는 원칙으로 사용할 것인가? 전자의 삶은 빠르게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을 남긴다. 후자의 삶은 때로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나를 믿어줄 사람들을 곁에 남긴다. 자유는 잠깐의 편함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길게 볼 때 더 좋은 나와 더 나은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아무리 책임을 생각한다 해도 실수하기 마련이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떠올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와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방향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내 선택의 무게를 생각해 보려는 태도, 이것이 우리를 서서히 성숙한 자유인으로 만든다. 이 씬의 끝에서 자유는 더 이상 가볍게 휘두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유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며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혼자만 빛나는 자유가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자유를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 자유를 조금 더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세상을 살다 보면 혼란스러운 순간이 끝없이 밀려온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들의 말은 서로 엇갈리고 감정은 들끓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그럴 때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감정은 파도처럼 몰려오고 사라지지만 이성은 그 파도 속에서도 바닥을 보여주는 등불과 같다. 로크가 인간에게 기대했던 힘도 바로 이성이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붙일지는 결국 이성이 결정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고, 기쁨은 살 이유를 주고, 슬픔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결정 내리기 시작하면 삶은 금세 요동치게 된다. 감정은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자주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이성이 없다면 감정은 방향을 잃는다. 든든한 바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잠시의 격정 속에서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성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이성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는 힘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가 왜 생겼는지 살피게 하고, 불안이 가슴을 조일 때 그 불안의 근거를 찾아내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다시 세워준다. 이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올바른 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이다. 삶의 문제는 대부분 감정으로 시작되어 이성으로 정리된다. 우리는 직장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가정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이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감정만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그 결정은 잦은 후회를 남긴다. 이성은 우리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내일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되어간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날 감정은 즉시 반응한다. 되갚고 싶고, 말을 던지고 싶고, 상대를 내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이성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충동이 너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너를 무너뜨리는가? 이성은 뜨거운 순간을 가라앉히며 잠시 멈추라는 여유를 준다. 멈춘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할 시간을 갖는 용기다. 감정이 흘러가고 나면 그제야 보이는 것이 있다. 오해였던 부분, 불필요했던 상상, 혹은 상대의 입장에서 보이는 또 다른 장면들. 이성은 이 보이지 않던 영역을 밝혀준다. 이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보다 감정이 먼저 결론을 내린다. 이럴 때 이성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충분한가? 혹시 오해나 편견이 결정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이 지배하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한다. 이성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고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이 있다. 하지만 이성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내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차분히 보여준다. 이성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일은 가혹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은 삶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근력과 같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판단을 요구한다. 숱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성은 그 흔들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성은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현대의 삶은 너무 바쁘고 사람들은 너무 빨리 흘러가며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럴수록 실수는 잦아지고 말은 더 거칠어지고 선택은 더 충동적이 된다. 이성은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 천천히 본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보는 동안 놓칠 뻔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숙함의 증거다. 이성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이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거쳐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이 확신은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때 이성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떤 감정이든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이성을 통해 세운 원칙은 우리를 오랫동안 안내한다. 이성은 결코 차갑지 않고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알려주는 따뜻한 바로미터다. 감정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성은 나를 지켜준다. 감정은 색을 만들고 이성은 선을 잡아준다. 감정은 삶을 풍부하게 하고 이성은 삶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긴 장면이 끝나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조용한 결론이 남는다. 혼란이 몰려올수록 이성의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 이 등불은 과거의 경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게 하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준다. 이성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다. 우리가 그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삶은 비록 어렵더라도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주인의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말은 흔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때로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고 때로는 남의 기준을 진실처럼 믿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흔들어버리며 살아간다. 이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주변의 기대와 평가가 나라는 사람을 대신 움직이고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로크의 사상이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원칙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내 몸과 내 생각이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더 깊은 의미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남이 대신 정해줄 수 없고 남이 빼앗을 수 없으며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함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모두 이 원칙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 때가 많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지고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선호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간다. 그 결과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려지고 타인의 그림자가 커진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말은 그림자를 벗겨내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다. 자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에 책임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늘 내가 보낸 하루가 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동적으로 흘러가 버린 하루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인의 요구, 사회의 기준, 습관적인 책임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싶다면 내 삶의 시간을 다시 내 손에 가져와야 한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은 주인이 없는 집과 같다. 자신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은 더 어렵다. 감정은 예고 없이 올라오고 두려움은 갑자기 찾아오고 불안은 작은 틈에도 스며든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감정이 드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왜 그런 감정이 나타났는지 바라본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감정이 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를 대신 움직이게 두지 않는다. 감정은 들 수 있지만 결정은 이성이 내리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기 마음의 소유권을 되찾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을 소유한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괜찮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남의 속도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남의 성취를 기준 삼아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삶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다.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함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할 여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도움은 요청할 수 있고 조언은 들을 수 있고 관계는 소중히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되 그 의견이 내 삶을 대신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잃어버린 순간을 경험한다. 거리에서 들은 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평가가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아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런 말들이 자신의 존재를 가르는 기준이 되도록 두지 않는다. 남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붙잡는 습관도 내려놓아야 한다. 예전의 한 실수, 이미 지난 실패,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는다. 과거의 기록은 참고할 자료일 뿐, 내 삶의 결론이 아니다. 스스로를 소유하는 사람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현재를 선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 씬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개념은 단순한 자기애나 자기 고집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선언이다. 자기를 소유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그 존중은 삶의 모든 영역에 파문처럼 번져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꾼다. 그리고 장면의 끝에서 하나의 고요한 결론이 떠오른다. 나는 나를 빼앗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할 권한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결정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관계가 존재한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관계는 늘 우리 삶의 주변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의무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며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은 오해의 벽을 더 높게 쌓아 올린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관계를 너무 어려운 숙제로 느낀다. 로크의 사상 속에서 관계는 어떤 강제성이나 운명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의하고 선택하는 일종의 자발적 연결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사회를 설명하면서 강압이나 억압이 아닌 상호동의와 존중에 기반한 결합을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해야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며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지닌 채 서로에게 마음을 열 때 비로소 기능한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을 비워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묶는 줄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이해하려는 과정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 두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와 같기를 바란다.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느끼기를 바란다. 그러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들고 상대는 억압을 느끼며 결국 두 사람의 자유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관계는 닮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차이를 해석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다.
어떤 날은 상대가 이해되지 않고 어떤 날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 마음이 허전해진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단정해버린다. 하지만 관점만 조금 달리해보면 관계 속 감정 대부분은 악의가 아니라 미처 설명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화는 관계의 숨 같은 존재다. 대화하지 않을수록 관계는 천천히 말라간다. 관계 속에서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속박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일이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고 말하지 못한 섭섭함은 큰 상처로 바뀐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이다. 솔직함은 때때로 불편함을 가져오지만 그 불편함조차 감당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성숙하게 만든다. 관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말이 꼬이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마음, 다시 이어보려는 의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일 때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또 조금씩 깊어져 간다.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지우고 상대만 바라보는 관계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다. 강제로 붙잡힌 연결은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자발적으로 이어진 연결은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도 관계의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그 기대가 상대를 조이기 시작한다. 기대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기대는 강요가 되면 무게가 된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나는 지금 상대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구를 하고 있는가. 요구가 되는 순간 관계의 자유는 사라지고 상대의 마음은 문을 닫기 시작한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것은 당연함을 없애는 일이다. 관계는 작은 행동에서 살아난다. 짧은 안부 메시지, 따뜻한 눈빛, 상대의 말을 끊지 않으려는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이으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쌓는다. 큰 이벤트보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사람은 큰 말보다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관계는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이 만든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억압이 아닌 존중, 침묵이 아닌 대화, 요구가 아닌 배려,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왜 나만 노력해야 하지? 하지만 진짜로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질문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관계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긴 장면이 끝날 즈음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은 매일 새롭게 이루어지는 흐름이라는 것.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내일의 관계를 만든다. 서로의 자유를 지키며 존중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관계만이 오래가고 깊어진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넣어주는 과정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어떻게 깨우느냐의 문제다. 로크의 사상에서 교육은 억지로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지는 토양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답답한 의무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바뀐다. 사람은 태어날 때 흰 종이와 같다. 하지만 그 종이가 어떻게 채워질지는 첫 경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을 억지로 밀어넣으면 종이는 금세 눌리고 찢어진다. 그러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험을 주면 종이는 스스로 글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교육은 종이에 글씨를 대신 써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쓰고 싶게 만드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압이 아니라 동기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억지로 배우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지식이라도 스스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동기가 외부에서 강제로 주어졌을 때는 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동기가 내면에서 올라올 때 성장은 자기 속도로 꾸준히 이어진다.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방법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왜 이것도 모르냐라는 생각을 품으면 학습자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움은 단순한 압박으로 변한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린아이를 떠올려 보면 이 원칙이 더욱 선명해진다. 아이에게 외워라라고 말하면 아이의 마음은 위축된다. 그러나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이의 눈빛은 빛난다. 호기심이 깨어나는 그 순간 교육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하는 순간이 진정한 교육의 순간이다. 교육은 또한 사람의 기질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우며, 어떤 사람은 설명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직접 해보며 배운다. 이 다양한 기질을 무시하면 교육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기질을 이해하고 맞춰주면 배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교육은 사람을 틀에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에 맞춰 접근하는 과정이다. 또한 교육은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갈린다. 실수를 능력 부족으로 보면 학습자는 위축되고 도전을 멈춘다. 그러나 실수를 발견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학습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실수는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교육하는 사람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실수를 허용할 때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전달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상황의 흐름에 따라 휩쓸리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갖게 되면 지식의 양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된다. 생각하는 법을 익힌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교육은 또한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세우게 한다. 배움은 단순한 기능의 습득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만드는 과정이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세상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장벽이 되기도 한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가진 눈을 바꾸어 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삶이 밝아지는 순간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오늘의 작은 배움이 내일의 중요한 판단을 바꾸고 그 판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교육은 지금의 한순간을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울림을 가진다. 그 울림이 긍정적이길 바란다면 교육은 반드시 존중과 이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는 학습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는다. 엄격한 말보다 가능성을 믿어주는 말이 훨씬 큰 힘을 가진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진심 어린 믿음은 배우는 사람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교육은 말보다 마음이 더 큰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날 때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다.
교육은 정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지는 마음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 사람은 원래 배우고 싶어 하는 존재이며 그 욕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안정은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상대의 안전을 고려하는 행동을 할 때 사회는 자연스럽게 기능한다. 로크가 사회를 이해했던 방식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사회가 억압이나 권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 선택들은 대부분 법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감각에서 비롯된다. 도로에서 빨간불을 보고 멈추는 행동,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열어주는 행동, 줄을 먼저 선 사람의 순서를 지켜주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사회의 질서를 만들지만 누가 감시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금세 혼란에 빠진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각자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며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규칙이 존재해도 실제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크는 사회가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강조했다. 어떤 규칙이든 사람들이 이 규칙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동의할 때 그 규칙은 진짜 힘을 갖는다. 사회는 거대한 구조 같지만 사실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 걸어주는 선택,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선택,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선택,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 이런 작은 행동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이 행동들이 쌓여 우리가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사회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신뢰가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회를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사회는 나와 남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이다. 내가 신뢰를 주지 않으면 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내가 규칙을 무시하면 남도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에게 배려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 사회는 거대한 거울과 같다. 내가 비춘 모습을 다시 나에게 비춰준다.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개인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기 자신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책임 있게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며 더 믿을 수 있는 곳이 된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며 타인의 자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빠르게 균열된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규칙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고 감시는 점점 강화되며 서로의 마음은 멀어진다. 그 결과 사회는 불편해지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갈등은 쉽게 커진다.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은 언제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책임들이 반복되면서 시작된다. 사회는 완벽할 수 없다. 충돌이 생기고 피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의 동의와 논의에 기반할 때 사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로크가 말한 사회계약의 중요한 원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규칙, 모두가 동의한 절차, 이 두 가지다. 이것이 지켜지는 사회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풀어낼 힘이 있다.
사회는 누군가에게 맡겨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는 우리 모두가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결과다. 내가 오늘 선택한 태도, 내가 보여준 작은 배려, 내가 지켜낸 원칙 하나가 내일의 사회를 이루는 조각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리고 장면이 끝나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선명해진다. 사회는 거대한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신뢰로 유지된다는 것. 이 신뢰가 모일 때 세상은 천천히 더 나아지고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간다. 사회의 진짜 힘은 강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좋은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이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한순간의 공감이나 의지로 끝나버린다. 로크의 사상에서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성을 통해 판단하며 행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면 행동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완성 단계다. 행동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 크게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이다.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 감정이 요동칠 때 잠시 멈추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모여 사람의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이 삶의 방향이 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좋은 행동을 한 것처럼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은 다짐일 뿐이고 행동은 증거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행동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의지는 말에 당기지만 실현은 행위에 당긴다. 행동은 우리의 신뢰를 만든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행동이 다르다면 그 말은 설득력을 잃는다. 반대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번의 행동이 상대에게 깊은 믿음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한다. 약속을 지킨 사람, 어려울 때 먼저 손 내민 사람,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사람. 이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얻는다. 행동은 또한 우리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을 돌아보면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생각만으로는 스스로에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행동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며 성격이 결국 인생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반복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씩 바꾸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년 후의 나를 결정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작은 행동의 가치가 달라진다.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은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행동은 책임감을 길러준다. 내가 만든 선택을 내가 직접 실행한다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한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다. 내가 선택하면 바뀐다. 이 확신이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도전은 조금 더 쉬워진다. 행동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완벽한 선택은 없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남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행동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만이 과거에 갇힌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한 걸음 다시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행동은 또한 배움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책에서 배운 지식, 경험에서 얻은 인사이트, 이성으로 세운 판단, 이 모든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식은 단순한 정보로 남고 경험은 지나간 기억으로 사라지며 판단은 머릿속 상상에 그친다. 행동만이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체로 만든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해본 행동이 아니라 하지 못한 행동이다. 하지 못한 고백, 하지 못한 도전, 하지 못한 용기, 하지 못한 변화. 이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은 더더욱 소중하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오늘 조금 더 정직하게 행동하고, 오늘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오늘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인생은 어느 순간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인생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적은 행동의 반복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조용한 진실 하나와 마주한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이성이 판단을 정리하고, 경험이 나를 채워준다면 행동은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행동 없는 변화는 없다. 행동 없는 성장은 없다. 행동 없는 삶은 단지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가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은 거대하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8개의 모든 C는 완성되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은지 그 길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당신의 다음 행동이 당신의 다음 인생이 된다.